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움직이지 않고 손발을 버둥거리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살아있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악마는 칼 들고 다니는 강도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며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독을 타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재산이라는 욕심으로 사람을 천천히 죽여가는 그 얼굴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주위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도윤, 나이는 42, 경기도 화성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현장 경험 10년을 거쳐서 이제 막 작은 건설회사를 차린 참이었습니다. 직원이 12명인 조그만 회사였지만 도윤이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 삼각김밥 2개 사들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직원들이랑 야근하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단단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한수진을 만난 것은 33때였습니다.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진이는 한성그룹 회장의 큰딸이었지만 절대로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왔고 혼자 뷔페 음식을 접시에 담으러 가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뭐 드릴까요?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건설 현장 다니는 투박한 남자가 오히려 좋았다고요. 꾸밈없이 살아온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있는데 그게 좋았다고요. 처가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특히 계모 백미라는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분도 없고 배경도 없는 현장 출신 사내한테 우리 수진이를 줄 수 없다. 그 말을 거실에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도윤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창렬 회장은 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백미라는 그날부터 도윤이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에서도 백미라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창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를 보면서 가끔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가 말해줬는데 아버지가 도윤이 같은 사람 옆에 딸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더군요. 사람 눈이 맑은 사람은 위기 때 진가가 나온다고.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8년 도윤이와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의 건설회사 장부를 봐주면서 살림을 꾸렸고 도윤이는 퇴근하면 어김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처가에는 1년에 2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백미란 때문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진이가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한창렬 회장은 심장질환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명의들이 붙어 있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약을 쓰는데 왜 낫질 않는 거지? 가끔 문병을 가면 회장의 얼굴이 알 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수진이로부터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 엄마가 아빠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봤어. 심장약인데 다른 걸 섞고 있었어. 무서워. 오늘 밤 집에 있을게.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어. 도윤이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는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순환로에서 차량 단독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부터 숨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내내 서 있었고 밤이면 혼자 수진이 방에 앉아서 벽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냄새가 아직 베개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딱 사흘 만에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이제 남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백미라는 수진이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도윤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조용히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직 수진이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진이의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새벽 빗길 단독사고, 음주 없음, 브레이크 조작 흔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됐습니다. 도윤이는 수진이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형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수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직감했습니다. 수진이는 새벽에 혼자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새벽에 혼자 차를 끌고 어딜 갔겠습니까?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됐다고 했는데 수진이 차는 사고 나기 전부터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고쳐야지 했는데 바쁘다 보니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재는 도윤이의 회사 거래처들에 손을 써서 계약을 연달아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이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걱정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백미라는 수진이의 지분과 유산을 정리하면서 도윤이한테 돌아가야 할 몫을 교묘하게 자기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도윤이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처가 쪽 법무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풀리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이는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윤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제 서수아였습니다. 28배 수아는 언니 수진이 사고 사흘 후에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 시도로 처리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죽었을 때도 수아는 무너지기는커녕 눈이 더 빛났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사고가 이상해요. 제가 조사할게요. 그로부터 사흘 뒤에 수아가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요. 도윤이는 그 타이밍을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서울 외곽의 성심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백미란이 지정한 병원이었고 백미란이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도윤이가 면회 신청을 하면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수아의 직장 동료를 수소문하여 정우라는 청년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수아와 같은 회사에서 재무팀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도윤이를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도윤 씨, 수아 씨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새엄마가 아버지 산소 밸브를 건드리는 영상을 찍었다고, 그 영상을 어딘가에 숨겨뒀다고요. 나한테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 씨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수아 씨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 왔고 저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윤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장인의 죽음, 수진이의 사고, 수아의 추락,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미란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나간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첫 번째였고 장인의 죽음을 의심하는 수진이가 두 번째였고 증거를 들고 다니던 수아가 세 번째였습니다. 도윤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수아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정우가 병원, 원무과에 아는 사람을 통해 도윤이를 보호자 명단에 몰래 끼워 넣은 덕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병실에 들어선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아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서 핏줄이 다 비쳤습니다. 입술은 터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 곳곳을 꿰뚫고 있었고 기계가 규칙적으로 삑삑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저 기계 소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이 소독약 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아야, 형부야, 기억하냐? 이제 왔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서 도윤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아의 검지손가락이 도윤이의 손등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3번, 정확하게 3번이었습니다.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수아야, 내 말이 들려? 들리면 다시 한번 눌러봐. 제발. 수아의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겨있는 눈 아래서 눈알이 굴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격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이 도윤이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껏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몸 안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갇혀서 몇 달째 혼자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아가 도윤이의 손을 담요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도윤이의 손바닥 위에 뭔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아프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아의 손톱이 긁어 만드는 선들이 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언, 목걸이, 딱 2단어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것은 백미란이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향수를 진하게 뿌린 백미란은 도윤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나, 서서방이 여기 어쩐 일이에요? 인연이 끊어졌으면 끊어진 대로 살아야지. 도윤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많이 야위었네요. 영양제를 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미란은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챙기는데요?
괜한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백미라는 수아의 링거줄을 확인하는 척하며 수아의 팔 안쪽을 손톱으로 세게 꼬집었습니다. 수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잔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윤이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고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언, 목걸이, 이 두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가 열쇠였습니다. 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다는 걸 정우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목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술할 때도 병원 측과 싸워서 지켜냈을 정도였습니다. 도윤이는 알아차렸습니다. 수아는 증거를 그 목걸이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몸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일이 유언장 공증 날이에요. 백미란이 수아 씨 인감을 위조해서 한성그룹 전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공증인이 직접 병원으로 와서 처리할 거예요. 수아 씨가 서류에 도장 찍는 것만 목격하면 법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아 씨는 없어질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수아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도윤이가 수아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상한 줄 알았어요. 수아 씨한테 주입되는 약이 일반 진정제가 아니에요. 고농도 의식억제제예요. 뇌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켜서 식물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처방전은 위조된 거고요. 내일 공증이 끝나고 나면 수아 씨는 자연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도록 약을 바꿀 거예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무서웠고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 연락해서 사설 구급차를 예약했습니다. 병원 외곽 주차장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하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감시원이 교대 틈새로 자리를 비웁니다. 길어야 15분이에요. 그게 유일한 기회예요. 도윤이는 기도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맞는 일이겠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비상계단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아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눈만 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보자마자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도윤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부. 도윤이는 눈물을 참으면서 수아를 휠체어에 옮겨 앉혔습니다. 자, 수아야. 이제 나가자. 링거줄을 빼는 것도 산소 마스크를 내리는 것도 다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도윤이는 수아의 환자복 가슴 쪽을 슬쩍 봤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환자복 안쪽에 꿰매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실로 꿰맨 것이었습니다. 언제 손이 움직였는지, 그 야윈 손으로 언제 그걸 해낸 건지 도윤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이 표시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자동문 너머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휠체어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서서방.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재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잭나이프였습니다. 도윤이는 수아의 휠체어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재 앞에 섰습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도윤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올려 막으면서 옆구리가 스쳤습니다. 쓰라렸습니다.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 이놈 비켜.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로비 경비원이 달려왔고 정우가 뒤에서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이는 수아를 구급차에 밀어넣고 외쳤습니다. 밟으세요. 빗속을 달리는 구급차 뒤로 민재의 SUV가 붙었습니다. 전조등이 번쩍이며 구급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이는 수아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느낌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도윤이의 귓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었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도윤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수아의 이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쓰러지기 직전에 외쳤습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고농도 의식억제제가 수개월 투여됐습니다. 해독해 주세요. 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난 것은 12시간 뒤였습니다. 팔과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액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우가 도윤이의 눈이 열리는 걸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 씨가 깨어났어요. 해독 치료 6시간 만에 눈을 떴어요. 지금 옆 병실에 있어요. 도윤이는 붕대를 감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잡은 것이라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수아는 도윤이를 보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참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수아가 두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환자복 안쪽 솔기를 손으로 뜯었습니다. 거기에 꿰매져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리를 열자 안에서 초소형 메모리 칩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백미란이 장인의 병실에서 산소 밸브를 잠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차량을 정비하던 업자와 민재가 통화하는 음성도 담겨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빼두라는 민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수아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백미라는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단 앞에 섰습니다. 임원들이 가득 찬 강당이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미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를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수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뒤를 밀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백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강당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밸브를 잠그는 손, 브레이크를 빼라는 목소리, 강당 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미라는 연단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문 쪽에서 기다리던 형사들에게 양팔이 잡혔습니다. 수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수아의 옆에 서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진작에 남이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이는 수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손 놓지 않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도윤이는 수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수아를 살렸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지만 수진이가 도윤이한테 심어준 그 따뜻함이 수아를 그 지옥에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재활을 마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아와 도윤이는 수진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단풍이 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묘비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나 살려줬어. 언니가 보내준 거지? 나 알아. 이제 잘 살게. 걱정 마. 도윤이는 수진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동생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한 장, 두 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 위로 올라옵니다. 악은 화려하게 웃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온기가 있는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하루만큼은 느껴보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